자, 이제 법인세법부터 진도를 나가 볼까요? 자, 법인세법은 이제 12페이지 가시면 이제 총론 나오는데요. 이게 세금이란 게 이제 각각 세목별로 총론이란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총론의 내용을 보기 전에 조세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세라고 하는 세금을 다루잖아요. 세금, 조세. 조세는 누가 걷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국세 위주로 얘기를 한다면 국가가 걷어가는 거죠, 그죠? 국가.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라고 하는 걸 걷어갑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조세를 걷어가요. 국가가 조세를 걷어가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가는 예산 짜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죠? 예산. 예산 집행한다. 우리가 예산을 이제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이 얼마인지를 예산 확정을 짓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안이 통과되고 하는 과정에서 세법도 통과된다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그래서 세법 국회에서 뭐 논의가 되고 하는 것들이 예산 통과할 때 같이 딱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예산을 집행할 때 필요한 돈을 세금을 통해 충당을 하는데 같이 맞물리는 거니까 예산을 돈 쓰려면 얼마나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그 맞물리는 거니까 같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쓸 돈을 충당한다. 이런 나라들을 조세 국가라고 불러요. 그럼 대한민국도 조세 국가인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예산 집행하고 돈을 쓴다. 물론 이제 세금만 가지고 예산을 다 충당하는 건 아니고 뭐 공기업을 운영한다든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런 것들로 충당하는 것도 좀 있지만 상당수는 예산을 이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이제 조세라고 하는 이 세금, 조세를 부과하겠죠.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에 따라서 이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납세의무 이행. 이때 이제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이 조세 관련해서 채권자다라고 채권자. 뭐 돈 받아갈 자들은 다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그럼 국민들은 이제 반대로 조세 채무자가 되는 거죠. 조세에 관련된 채무자. 갑자기 국민들을 채무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국가는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채무자가 되는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내는 거는 당연히 저항이 발생할 거예요. 조세 저항이. 내가 왜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납세 이행 과정에서 조세 저항이 발생한다. 조세에 대한 저항.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완화해 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인들 간의 한번 관계를 본다면 갑일한 자가 을일한 자한테 뭔가를 해주니까 그에 대응하는 수수료 개념이든 뭐든 간에 내가 뭐 납품했다 그러면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든 뭐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서로 계약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가 되려면 계약 관계. 그럼 국가는 국민들과 일일이 만나가지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국민들은 다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을 뽑죠. 국민들의 뜻이 대변되는 기관이 국회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 뜻대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을 입안하고 법을 만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요. 국회에서 이 법률이란 걸 제정하더라. 그렇다면 일일이 만나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니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이걸 어떤 계약 관계처럼 보는 거지. 그럼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세금을 걷어가라 이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세금을 내는구나 라고 알고 얻어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막 무턱대고 세금을 걷어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난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벌면 세금을 국가가 또 알았으면 또 세금을 얼마나 걷지? 반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르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고 하면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세금을 이만큼 내는구나를 알고 그러면 어떤 법적인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또 예측도 가능한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세금 전문가라는 회계사나 세무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어요? 아, 법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피해가면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조언도 받고 그러면 그게 절세인 거야, 절세. 그래서 절세, 절세, 세금을 줄이는 절세. 탈세가 되면 안 되고요. 뭐 은닉하거나 막 포탈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법조문 내용대로 알고 여기 해당되면 어쩔 수 없이 해당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알고 피해갈 수 있으면 나름대로 피해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로 움직이겠다는 거지. 이게 이른바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이 세금 관련해서는 국가 그 조세법에서는 2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세 법률주의고요. 또 하나가 조세 평등주의야.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조세 법률주의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조세라고 하는 거는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걷어가면 된다. 그럼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걷어가는데 법률에 어떤 규정을 둬야 되지? 큰 틀이 이제 과세 요건이에요. 세금 매기는 요건. 요건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과세 요건. 그러면 각각의 세금별로 세금을 걷어가려면 어떤 게 요건일까요? 그러면 법인세다, 소득세다, 부가가세다 그런 것들이 각각 과세 요건이 일단 첫 번째가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납세무자. 납세무자. 두 번째는 각각 세금별로 뭐에다 걷어가는 거지?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세 대상을 어떤 계량화시킨 거야. 수치화시킨 거. 이런 것들이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야.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이 대상물을 계량화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네 번째가 이걸 다 걷어가면 안 되지. 이 중에 일부를 걷어가는데 그게 세율이라는 거예요. 세율. 세율.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 되는 겁니다. 세율. 세율.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을 법으로 정해라. 이게 조세 법률주의. 과세 요건 법정주의 막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과세 요건을 법으로 정해라. 법정주의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세금별로 이제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대상이 대상. 뭐에다 걷어가느냐 정해지면 그 뭐에다 걷어가는 고놈에 대한 누가 내지라는 게 정해질 거고 또 그 뭐라고 하는 고놈을 계량화시킨 과세 표준이라는 게 이제 구해질 거고 그래서 이 대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거다 이거 대상. 그러면 지금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조세 체계 안에서 세금 매기는 대상. 당연히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그죠? 우리 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법인들도 돈 벌고 삼성전자도 돈 벌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갑도 돈 벌고 을도 돈 벌고 개인과 법인들 각각 벌었으면 세금 낸다. 법인이 벌었으면 세금 내는 게 법인세고요. 개인들이 번 거 세금 내는 게 소득세가 되는 거죠. 법인 소득세 줄임말이 법인세고요. 개인 소득세 줄임말이 그냥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득이 제일 대표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인세란 법인이 번 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납세무자는 법인이 되겠네. 개인들이 벌어들인 거 갖고 내는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각각 개인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소득 이게 있고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다 이렇게 줄여서 쓰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세금 매긴 대상이 소비에다가 세금을 내요. 좀 웃기긴 하죠. 내가 소비하는데 거기다 세금을 낸대. 아, 내가 마음대로 소비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소비하면 소비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게 아시죠? 부가가세. 그래서 VAT. 부가가세라는 세금이 소비에 붙는 세금 대표적인 거다. 이거 말고도 타 소비세가 여러 개 있는데 뭐 개별 소비세, 또 여러분들 자주 부담하시는 주세. 주세는 뭐에다 붙는? 술에 붙는 거죠. 술에. 주세라는 것도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휘발유, 기름 넣으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도 기름을 소비하는 거니까 그때 세금 내는 게 교통에너지 환경세. 근데 이 소비세는 특징이 소비하면 세금 낸다는데 나는 석유를 소비했으니까 새우깡을 먹었으니까 하면서 내가 세무서 가서 내야지라고 가지 않아요. 우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부담했을 거예요. 아마 아침에 빵 하나 사서 그냥 드셨다면 빵에는 1,000원짜리 빵에는 100원의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이 부가가세는 세율이 10%입니다. 1,000원짜리 빵에 100원의 부가세. 그럼 그걸 누가 세무서에 낼까요? 여기 1층에 있는 편의점에 샀다면 편의점 그래서 사업자가 우리한테 1,100원 받아서 1,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원은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세무서에 갖다 낸다는 거야. 이게 부가가세. 부담은 우리들이 하지만 1,100원 내고 사 먹는 우리들이 부담하지만 그 세부담을 지능자와 세무서에 갖다 내는 자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요걸 뭐 간접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어쨌든 부가세 중요하게 공부할 거니까 소비에 붙는 세금 요거 말고 개별 소비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구나. 나중에 한번 들어보자.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득, 소비. 그다음에 재산. 재산에 붙는 세금.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냅니다.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상가, 뭐 이런 거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금 내요. 이게 재산에 붙는 세금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름이 재산이니까 재산세. 이게 있겠죠.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재산에 붙는 세금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은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세는 누가 걷는다 그랬죠? 지자체가. 근데 지자체 그러면은 좀 둘로 좀 쪼갤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그래요. 광역이란 얘기는 경기도가 광역이죠. 도 또는 서울특별시 이게 광역이라는 광역 지자체. 근데 서울특별시 안에 보니까 마포구도 있고요, 종로구도 있고요. 이런 데들이 기초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도로 따지면 도 밑에는 시나 군 같은 게 있죠. 이런 데가 기초지자체가 되는 거고 도가 광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방세가 우리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지만 한 문제 나오니까 포기한다는데 지방세 안에 보면은 지방세가 광역 지방세도 있고 기초 지방세도 있고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 지방세 대표적인 게 이게 취득세 같은 거야. 취득세.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그렇거나 여러분들도 뭐 간혹 보면은 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아파트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죠? 거기에 취득세를 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또 등기를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내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취득세. 그게 광역이구나. 그럼 내가 서울시에 집을 샀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내는구나. 취득세라는 거를. 그래요? 광역이라는 얘기니까 맞죠? 광역이니까 서울특별시 내는 거 맞네. 그죠? 자, 근데 이건 취득이고 취득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뭘 낸다고요? 보유하면 재산세를 세금을 내요. 이게 보유세예요. 취득세, 재산세. 이거는 이제 취득할 때 내는 거는 이제 취득하는 행위에다 내는 거고요.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거예요. 매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거죠, 이제. 근데 참고로 이제 재산이라는 거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제 매매가 중간에 되거나 하게 되면 소유자가 변동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5월 달쯤 돼서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갑이 낼까 을이 낼까?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 그럼 5월 말에 팔았다면 날짜 계산해 갖고 쪼개 가지고 안분해서 낼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너무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6월 1일 이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냥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을 내는 거야. 정확히는 6월 1일 밤 12시예요. 그럼 6월 1일 날 갑이 을에게 팔았다면 누가 낼까요? 밤 12시니까 을이 내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재산세. 종부세도 마찬가지야.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얘가 기초지방세예요. 아까 취득세는 광역지방세. 광역이다. 그리고 재산세는 기초지방세예요. 기초지방세.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마포구다 이런 게 거기가 걷어가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걷어가는 게 아니라 좀 그렇구나. 느낌만 용어라도 좀 들어본 걸로 하시면 괜찮죠. 그래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다. 근데 그러면 재산에 붙는 세금이니까 아무래도 세금 매길 때는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세금을 걷겠지. 이 재산가에 땅값이라든가 토지, 건물값, 아파트값 이런 걸로 세금을 낼 거예요. 그럼 얘가 서울로 따지면 서울에 자 그럼 마포구 뭐 성북구 그런 게 또는 뭐 영등포구 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강남 3구라고 부르지 이제 거기가 집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땅값도 비쌀 거고요. 강남 3구가 그럼 강남 3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세수가 더 많이 거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세니까.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이 이게 어떤 서울특별시 내에서 보니까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네. 세금 많이 거치는 구가 있고 적게 거치는 구가 있네.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 재산세가 특이하게도 이제 원래 그냥 기초지방세니까 기초지자체에다가 내면 되는데 반만 기초지자체 내고요. 반은 서울특별시에 낸대. 광역인.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그 반만큼 다 받은 거를 모아서 안 좋은 재정이 있는 데다가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마인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그나마 서울특별시 안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거치겠지. 서울특별시가. 그러면 전국 각지로 이제 보면 그럼 예를 들면 전라도
그쪽에 땅끝 마을 이런 데는 세수가 적게 거치겠지. 그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또 지방 어디 충청도 어디 지방에 있는 그런 데들은 세수가 적게 거칠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는 상대적으로 또 세수가 많이 거치는 거고. 이거를 좀 완화해 주자. 재정 불균형을. 그래서 등장한 게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야.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에요. 국세예요. 국가가 전국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정산해서 이거 냈죠. 냈지만 다 합쳐갖고 전국에 있는 걸. 그럼 이거는 기초지방세니까 마포구에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서초구에 아파트 하나 그러면 각각 구마다 세금을 내겠지. 그리고 광주에도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그러면 각각 부산의 그쪽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다가 광주에 그쪽에 각각 내고 살다가 연말쯤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라든가 모든 토지라든가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해서 전국에 있는 걸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냈던 재산세는 빼줍니다. 또 내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산 개념으로 가는 게 종합부동산세였던 거야. 느낌? 종부세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 개념이다. 그것도 역시 재산에 붙는 세금이네요. 그게 종부세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도 재산에 붙는 세금이다. 재산에. 그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보긴 그렇고 어쨌든 그렇구나. 느낌만.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무턱대고 걷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계약 관계를 맺으려고 했더니 일일이 맺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국민들의 뜻이 대변되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따라 너네들 국민들 뜻이 대변되는 거잖아. 일일이 계약을 못 맺었지만 국민들의 뜻대로 법을 만들어 세금을 내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세금 내야죠. 그럼 저항이 완화됐고요. 여기다가 정해서 하니까 그럼 정할 때 뭘 정하느냐? 과세 요건 정하더라. 그 요건이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요건이다. 요건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대상이다. 뭐에다 걷느냐 세금을? 뭐에다 걷느냐의 첫 번째가 소득, 두 번째가 소비, 세 번째가 재산. 하나 더 있어요. 행위. 행위에 붙는 세금도 있네요. 행위에 붙는 세금이 대표적인 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증세 이렇게 하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 이게 행위에 부의 무상 이전 행위. 그 행위가 돌아가시면서 행위가 발생하는 게 상속이죠.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면 살아생전에 물려주면 증여다 이거죠. 증여다. 이게 상속, 증여. 이게 이제 행위에 붙는 세금이다. 또는 이제 지방세 쪽 하면 아까 취득세도 행위세죠. 어떻게 보면 취득세. 아파트 사고하는 취득 행위.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대상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뭘 공부하는 거죠? 법, 소, 부를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고 지방세는 뭐 여기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세 중에 일부인데 이런 것들은 포기 아까 얘기했던 거죠. 포기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씩 들어본 것들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나오면 뭐 혹시 6월 일자 뭐 날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딱 얻어 걸리면 좋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얻어 걸린 거지 이걸 하나 풀겠다고 어떤 해에는 지방세가 그래도 쉽게 나왔다고 분석하고 막 그러면서 그게 아무리 쉽게 나와도 그 쉽게 나온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렵게 나와버리면 못 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비효율적이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지방세는 중간중간 법인세 도중에 지방세 이렇게 나오면 그때그때 정리된 게 좀씩 있는데 그것만 가져가 보자. 그래서 거기서 맞출 수 있으면 좋고 그거라도 아니면 뭐 다른 거 다 맞춰서 합격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법소부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 그래서 요것들을 공부할 때마다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처음에 총론이라고 해서 납세무자가 누구고 대상이 뭐고 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시작되니까 지금 먼저 한번 그림 그려본 겁니다. 납세무자. 그럼 법인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지? 뭐에다 걷는 거야? 대상은 뭐고 누가 내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됐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요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법인세 들어가 보자. 여기 잠깐 마무리 지면 이제 이렇게 쭉 세금을 걷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어때요? 자, 먼저 소득에다가 세금 걷는데요. 이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삼성전자가 벌었으면 세금 낸대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아니, 삼성전자가 혼자 잘나가지고 돈을 법니까? 잘났죠? 잘나긴 잘났는데 삼성전자가 혼자 잘난 건 아니야.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그죠? 도로도 만들어서 부산까지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거기 항만 만들어서 배에 태워서 보낼 수도 있게 만들어줘야지.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가 국방이라는 서비스 제공해서 안전하게 이제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틈방에 열심히 이제 경제 활동만 매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런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간접 자본이든 각종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용을 누리면서 번 거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건 받아들여야 돼요. 얘는 토달 수 없어요. 그냥 이건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번 걸 가지고 세금 내고 남은 걸로 소비하는데 거기다가 또 세금을 걷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불만이 시작되는 거죠. 이중과세다 이거죠. 이걸로 끝이지 왜 또 번 거에 세금 내고 남은 거를 쓰는 때 또 세금 걷느냐 이거죠. 그리고 쓸 만큼 쓰고 남은 게 있으니까 뭘 할까요? 재산 형성하겠지. 거기다가 또 살아가면서 재산이 있으면 또 세금 내고 살아간대요. 그랬다가 내가 죽어요. 죽을 때 또 상속세를 내. 이런 내탕과세. 그러니까 이건 불만이 많은 거죠. 교수님들은, 학자들은.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불만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다 세금을 걷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막상 업무도 해보시고 일도 해보고 약간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제각각 갖는 의미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야 그게 직업이잖아요.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좀 있다. 비판 의식이 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아니면 살아 있을 때 주는 이 상속증여세가 이 세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키겠다.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구조를 좀 바꾸겠다라고 논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에 세법 개정할 때 이거를 지금 최고 세율이 얘는 50%까지 가요. 제일 높은 세율이 그걸 40%로 낮추겠다 하면서 이제 입법 발의가 돼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탄핵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거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갖고 했던 것도 민주당도 받아들이는 걸로 가고 합의가 거의 된 상태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다 국민들도 이거 너무 세다고 막 불만이 있고 맨날 그런 학자들이 비판하고 하니까 민주당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동의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계엄이다 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 없던 걸 해버렸어요. 다 없던 걸로. 그래서 좋죠 뭐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안 바뀌는 건 좋긴 한데 우리 공부할 때는 좋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센 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응? 국민들은 세금 낮추는 건 좋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막 태클 걸어버리니까 다 태클 거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정국이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됐는데 좀 안정화되면 민주당이 안을 새로 내세워서 민주당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뜻을 대변해서 받아가지고 낮추는 걸로 하는 다른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죠 지금.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다 거기에 이제 온 그게 되는 거니까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내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손보고 하는 걸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높아요 세율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자와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일단 여기 앞에 이제 총론 있으니까 한번 내용 볼까요? 이게 이렇게 됐네.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요. 자 총론 볼게요. 자 법인세는 납세무자는 누굴까요? 납세무자 법인 대상은 소득 됐죠? 일단 크게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법인세 납세무자는 법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다라고 끝내버리면 참 좋은데 그 법인을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 법인 유형을 여기 뭐 다 결론적인 얘기 적혀 있는데 유형이 이제 내국법인, 외국법인, 뭐 영리, 비영 이게 구분하고 있네요. 구분해서 이게 구분하는 실익은 옆에 적혀 있듯이 이 소득 가지고 과세하는데 구분해서 그 소득의 범위, 과세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달리 취급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일단 먼저 첫 번째 분류가 여러분들 많이 뭐 내국법인, 뭐 외국법인이란 말도 들어보고 했잖아요, 그죠? 내국법인, 외국법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국법인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만약에 내국법이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돈벌이 해.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돈벌이 해. 그러면 전 세계 각지에 가서 돈벌이 하는데 그걸 다 우리가 세금을 거둘 거냐? 다 걷겠대요. 내국법인들은 국내에서 번 것도 과세하고요. 국외에서 번 것도 과세하고요. 국내외 다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지? 국내에서 번 것도 과세하고 국외에서 번 것도 과세하고 국내외 소득을 모두 과세하겠대요. 아셨죠? 국내외 소득. 근데 외국법인 돼버리면요.
외국 법인은 국내로 와서 돈벌이 한 것만 과세하겠대요. 외국 법인들이 외국에서 번 거는 과세 못 한다는 거지. 과세 범위가 달라지네. 그러면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은 어떻게 분류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랬더니 가만 상법이라는 법에 상법에도 외국 법인, 내국 법인 규정이 있거든요. 그죠? 거기 보니까 설립 준거법주의인가 그래. 어느 나라 법에 따라 법인이 만들어졌지?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들은 내국 법인이고 외국의 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은 외국 법인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상법의 분류 기준이래요. 그럼 세법이 그렇게 할 거냐? 세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세법은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판단 기준은 본점 소재지.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 법인이고요. 본점 외국에 있으면 외국 법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자, 본점 소재지. 요걸로 판단합니다. 본점 소재지. 요걸로 판단해서 요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 법인이고 외국에 있으면 외국 법인이다. 아셨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구분의 실익은 내국 법인은 국내외. 좀 이따가 키워드로 외우라고 할 거예요. 국내외. 그다음 외국 법인은 국내.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과세한다. 이렇게 분류 기준 나눠 갖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옛날인데 한참 옛날에 이제 개정됐는데 어떤 법인이 우리나라에서의 소득과 외국의 소득을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요. 외국에서만 주로 소득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거의 없고, 근데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어. 내국 법인인 거지. 그래서 세금을 다 내야 되네. 우리나라 세금을 좀 피해가 볼까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본점을 살짝 외국으로 옮겼어. 본점을 외국으로 옮겼어요. 그럼 뭐가 됐죠 이제? 본점 외국 법인 됐죠?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번 것만 과세하는데 국내에 번 거는 거의 없고 외국에서 번 것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을 못 걷는 거지. 근데 보니까 본점만 살짝 옮겼지. 그거는 형식적인 이전이고요. 사업을 관리하는 건 다 국내에서 여전히 하고 있어. 그래서 사업을 실질 관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네. 우리나라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본점이 국내에 있는 거 외국에 있는 거 따지는 것도 하겠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어디인지 따지겠다. 그래서 만약에 본점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 얘도 역시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 보겠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외국법인 되려면 본점도 외국에 있고요. 사업을 관리한 장소도 외국에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국내에 있어버리면 내국법인 되는 걸로 결론 지으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나 첫 번째 납세무자는 그냥 법인입니다 라 끝내면 좋은데 이 법인을 구분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본점 소재지 구분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구분해서 내국법인은 국내외에 번 거 다 과세, 외국법인은 국내 와서 번 것만 과세. 이렇게 돼 있다 결론. 거기에 본점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도 하나의 판단 기준 넣어서 이제 하는 걸로 바꿨다. 안 그러면 다 피해가고 하니까 본점만 살짝 옮겨가지고 이제 형식적으로만 본점 이전만 시키는 거 외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자, 그다음에 또 법인을 또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게 이제 비영리 법인, 뭐 이렇게 비영리 단체, 영리가 아닌 비영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 넣어놨어요. 그래서 법인 구분할 때 또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영리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리성 있으면 영리법인이고 없으면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리성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 영리성. 자, 요건 이제 보지 말고요 아직. 영리성 있으면 영리법인이고 없으면 비영리법인이래요. 그러면 영리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영리성. 이윤 추구? 돈벌이의 개념일까요?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는 다 돈벌이 하려고 합니다. 돈벌이는 다 해요. 근데 그 벌어들인 돈을 영리법인들은 주인이 누구야? 주주. 한때 배당을 주겠지 이렇게. 주인 나눠 갖는 겁니다. 그게 영리성이라는 거야. 이윤 추구하고 이윤을 분배까지 하는 게 영리성이에요. 이윤 추구, 이윤 분배. 비영리는요? 이윤 추구 해야 안 해? 해요. 비영리는 이윤 추구 돈 벌려고 하나 안 하나? 돈을 아예 벌지 않으려고 하는, 벌지 않으려는 주체가 어디 있어? 다 돈벌이 하고 싶지. 그죠? 비영리. 그러면 돈벌이는 했어요. 그러면 돈은 번 게 있는데 그 번 거를 주인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야. 그거를 비영리니까 목적이 좀 좋은 목적이에 다 공익을 위한 거야. 비영리 법인들은. 그러면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거야. 번 거를. 주인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아셨죠? 이게 비영리다. 영리성이 없다는 거다. 그럼 영리성이란 말이 돈벌이 하는 건 아니야. 그런 분류가 아니네. 착각하면 안 된다. 영리성이란 말은 둘 다 어쨌든 영리성은 누구나가 모든 주체는 다 돈벌이 하려고 하는데 그 벌어들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주인들에게 뿌려주느냐 영리. 뿌려주지 않고 자신의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좋은 쪽에다 계속 쓰느냐. 대학교 얼마나 돈벌이 하려고 해요. 돈 많이 벌려고 하죠.
이것저것. 그래서 등록금도 받는 것도 있지만 대학교가 우유 만들어 팔기도 하고 연세 우유다 이렇게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건물 사서 임대업도 좀 하기도 하고 책 같은 거 만들어 출판 내서 출간도 하고 여러 가지 돈벌이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벌어들인 돈을 어디다 쓸까요? 대학들은 당연히 대학생들 이제 교육 여건 좋게 하고 책상도 구입하고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하면서 쓰겠죠, 그죠? 학술이라고 하는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게 비영리라는 거야. 다 돈벌이 한다는 거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영리성 있으면 영리법인이고 없으면 비영리법인이다. 그럼 여기 이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보니까 요거 이제 보지 말고요. 지금 보시면 헷갈리고 영리, 비영리. 비영리법인은 요건이 뭐다? 비영리법인은 자 일단 비영리니까 출발이 비영리 얘는 공익 목적으로 설립됐대요. 이게 이제 뭐 민법 등에 따른 얘기래. 민법 등에 정하고 있는 공익 목적. 민법 몇 조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이제 설립된 거예요. 그 공익이라 하면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이야. 공익은 종교라든가 자선, 학술, 구호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학술, 종교, 자선, 복지 이런 것들이 공익이래. 공익 목적으로 설립됐고요. 설립 자체가. 그리고 얘들은 돈벌이 한대요. 그 벌어진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요. 분배하지 않고 여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분배하지 않고 공익 목적으로 여기다가 다시 사용한다는 거지. 이게 비영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영리 법인은 돈벌이는 하지만 좋은 목적에 쓰니까 국가가 바라볼 때 야 어차피 벌었는데 누가 안 가져가고 좋은 쪽에다 계속 쓰면 국가가 나서 가지고 니네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니네 돈벌이 많이 하더라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좋은 쪽에 쓰니까 세금 안 거둘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비영리법인은 세금 납세무 없음. 영리법인은 납세무 있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보니까 이 비영리법인들이 이게 뭔가 잘못하나 내가? 다시 조용해요. 왜 이렇게 되지? 자꾸 어디? 요거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 어쨌든 자 보면 이제 비영리법인들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세금을 안 걷겠다. 비영리법인 좋은 쪽에 쓰니까. 그런데 보니까 비영리법인들이 돈을 버는 거를 소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소득이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데 그 소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교 한번 아까 얘기했어요. 대학교는 어떤 소득이 있어요? 돈벌이 하는 게 등록금 받는 거 있고 그리고 뭐 헌금 받거나 이런 거 종교 단체들 대학교만 따지면 대학교는 등록금 받는 거 그다음에 우유 만들어 파는 거 출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대학교가 등록금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수익 사업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뭐 우유 만들어 팔거나 이런 것들은 수익 사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비영리법인들은 돈벌이를 하긴 하는데 번 거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좋은 목적 사업에 쓰더라.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거두려고 했으나 얘가 하는 돈벌이 하는 걸 따져봤더니 본연의 대학교 등록금 받거나 하는 어떤 고유 목적 사업 소득이라는 게 있고 구분해 봤더니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이라는 걸로 구분해 봤어요. 수익 사업 이게 우유 만들어 팔거나 그런 거야.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헌금 받는 것들은 고유목 사업이라고 하는데 헌금 받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뭐 출판 같은 거, 뭐 복음성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팔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 또 임대도 하기도 하고 교회들이 그런 것들이 수익 사업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가 비영리법인이니까 여는 세금 안 걷어야지라고 하려고 했더니 비영리법인인 대학교가 우유 만들어 판다고 했을 때 그럼 비영리법인인 대학교가 만드는 우유 연세 우유다. 하면 뭐랑 경쟁하죠? 서울우유. 그러면 서울우유는 열받겠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가 매겨지고 안 매겨지고 가격 결정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세금 없다라고 하면 연세우유는 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우유는 세금 내니까 세금도 감안하면 좀 가격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정 경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리법인들이 뿔나는 거야. 비영리법인들이 보니까 등록금 받거나 헌금 받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영리법인들은 받는 게 아니니까 경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들과 경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세금 안 걷냐고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들은 여기 수익사업소득이라는 요놈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수익사업소득 많은 세금을 걷겠대요. 그래야지 영리법인이 뿔나지 않는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이제 수익사업소득이 과세가 되는구나.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분류한다. 영리성 있으면 영리법인이고 없으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뭐 다 과세가 돼요. 모든 소득이. 근데 비영리법인은 뭐만 과세한다? 수익사업소득만 과세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사업소득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키워드 잡고 가죠. 이제 법인 지금 뭐 별거 아니야. 뭐 이것저것 생소한 얘기들 듣다 보니까 그렇지. 자, 들어봤던 얘기 외국 법인 얘기 들어봤고 비영리 법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전부터 뭐 비영리다 이런 말 들어봤고 했는데 그게 세법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그래서 일단 먼저 법인세는 납세무자가 누구냐? 납세무자는 법인입니다. 그렇지. 법인들이 번 거 갖고 세금 내는 납세무자는 법인이구나. 그 법인인데 그 법인 유형을 구분하자 두 가지 기준 따라 구분한다. 그래서 본점 소재지 등등 가지고 구분해서 내국법인, 외국법인. 그래서 국내외, 국내. 그 다음에 영리성 있고 없고 따져가지고 영리성 있으면 영리법인, 없으면 비영리법인. 영리성 있는 영리법인들은 다 뭘 벌었든 세금은 다 내는 거야. 모든 소득이. 근데 비영리법인은 비수익사업이라고 하는 비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소득을 구분해서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하는구나. 비영리는 또 덩달아 비영리법인의 특성은 요건이 공익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번 거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좋은 쪽에다 쓴다. 좋은 쪽에 쓰니까 세금 안 거들고 했으나 수익사업 소득만은 영리법인과 경쟁관계에 놓이는 건데 얘만 안 거두면 문제가 되니까 걷겠다고 했다까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납세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납세무자 법인세 납세무자를 본 거네요. 그 다음은 과세상사 한번 보자. 그럼 법인세는 대상이 뭐라고요? 소득.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라고 하는 건데 그냥 번 거다라고 하면 될 텐데 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봐. 그죠? 그럼 번 거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대상이 소득인데 소득은 여러분들 지금 마인드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익, 당기순이익, 회계상해 그런 마인드가 지금 있을 거예요. 세법도 마찬가지야. 법인세에서도 첫 번째 법인이 번 소득이란 말 쓰게 됐네요. 왜 소득이란 말 쓸까요? 소득 이익이란 말 안 쓰고 회계가 이익이란 말 써버렸어 이미. 그래서 우리 세법도 이익이란 말 쓰고 싶었어. 근데 이익이란 말을 써버리면 헷갈리잖아. 회계랑. 그래서 세법은 소득이란 말 만든 거예요. 이익과 똑같은 개념이야. 이익, 소득. 회계에서는 이익, 세법은 소득. 그래서 소득이란 말로 바꿔치기 해서 개념은 같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들이 번 거는 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미 회계를 공부했고 회계의 결론인 이익이라고 하는 거. 그놈이 세법은 소득이구나. 개념은 같구나. 근데 그 소득이라고 하는 걸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이름이 뭐죠? 우리 계속 법인세 할 때 줄기차게 들어볼 용어. 각 사업연도 소득이래요. 줄여서 각사소득. 더 줄이면 각소 이렇게 부르고 하는 하도 자주 부르니까 각 사업연 소득. 자, 이게 뭐죠? 이게 회계상의 단기순이익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금액은 다를 수 있다. 100억이고 110억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개념은 똑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계에서도 얼마 벌었네라는 게 이게 나오면 그거를 정보이용자인 주주들한테 보여줘야죠. 그 보여주는 것이 한 3년 만에 한 번씩 보여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궁금해 죽겠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 회계 기간인 그 기간마다 번 거를 보여주고 있고 더 큰 회사들은 궁금하니까 삼성전자 그럼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주가에 영향 미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계에서는 인위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마다 번 거를 단기 순이익이라고 불러. 그죠? 그래서 적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회계는 단기 순이익. 그러면 세법에서는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래요. 그게 뭐겠어요? 세법에서는 회계 기간 같은 개념이 사업연도인가 보다. 법인세법에서는 눈치가 그죠? 눈치껏. 그래서 각각의 사업연도마다 번 소득이구나. 이름이 그런 거구나. 그죠? 회계는 단기에 번 순이익이고 세법에서는 소득인데 그게 각각의 사업연도마다 번 소득. 역시 사업연도도 법인세법 저기 회계처럼 거의 뭐 1년이겠지 아마도 1년이겠지 좀 이따 보고 어쨌든 그 1년이나 어떤 기간마다 번 소득 갖고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회계의 단기순이익과 마인드가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거에 우리가 줄기차게 공부할 거는 각사소득 공부할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잠깐 세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지는 알고 가야죠. 우리는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 첫 번째가
토지 등 양도소득이란 게 있대요.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 이름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에다가 세금을 때리는가 보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개념만 좀 잡을게요. 요거 안 봐도 돼요. 요거는 너무 오버했어요. 나중에 외우면 되는데. 자, 그러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여기 분계 하나가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대변과 차변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50짜리 토지가 있는데 그걸 80 받고 팔았대요. 그럼 분계가 여기 뭐가 나와? 유형자산 처분익 나오나요? 회계에서? 처분익, 그죠? 당연히 뭐 기본적인 분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처분이익인 30만큼은 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소득에 들어가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로 과세가 돼야 하는데 1번으로 과세가 될 거야. 이 30만큼이. 회계는 당기순이익이고 세법은 소득.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연히 그런 느낌. 그러면 첫 번째 1번 타자로 각사소득으로 과세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2번으로 해서 요거를 다시 요 놈을 요걸로 과세가 돼서 일로 가서 과세가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과세하겠대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중과세라고 써놓은 거야. 한 번 더 과세한다는 거야. 한 번 더 과세한다. 이중과세한다. 우리 세법은 다시 들어가서 잠깐 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조세라고 하는 게 지금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걷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법률의 규정을 둔 게 이게 먼저 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법대로 내용대로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뭔가 세금을 걷겠다고 부과를 했는데 납세자가 법대로 세금 내라고 해서 내긴 내는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건 잘못 거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싸워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싸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 법원 가야지. 판사 앞에서 이제 뭔가 다퉈봐야지. 그게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 이게 행정처리지. 세무서는 행정청이라고 해요. 행정청.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가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 그 행정소송의 결과 판사가 내 뜻을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 가요. 고등법원. 거기서 안 받아주면 마지막이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이제 둘이 다투는데 보니까 법문대로 해석을 해봤더니 이 법률 조항이 이렇게 보는 게 맞으니까 이 국민은 이 갑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안 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판결해 주겠지. 그럼 이 법률 규정대로 판결하는 거지 대법원에서는. 근데 졌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세금을 내는 게 맞게 된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법률보다 더 높은 게 뭐야? 대통령 탄핵. 헌법이죠, 헌법. 헌법.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헌법 아니고 헌법. 그럼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법률 조항이 마음에 안 들면 법률 조항대로 한 대법원에서는 법률 조항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니까 대법원 판사들은 법만 보고 법대로 사실관계를 분석해 본 다음에 이 법에 적용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졌어. 그럼 대법원 판사들이 그냥 법이 맞대. 그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근데 그 법 내용이 내가 너무 불만인 거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헌법 소원을 건다 그래요. 헌법 소원. 헌법재판소가 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 가서 우리가 아니 법대로 하면 세금을 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법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헌법. 그럼 헌법은 우리를 위해 만든 법이에요. 국민들이. 그죠?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야. 생존권, 혼인권, 여러 가지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 주는 헌법이에요. 그러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여기다 담은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법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률이지만 이 법에서 뭐 세금을 3번 이상 연체하고 체납하고 하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 만약에 그렇게 처했대. 아니면 손목을 자른다. 그럼 법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럼 우리 신체상의 자유, 우리 생존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세법에 담아버리면 안 되지. 아무리 괘씸해도 3번 이상 세금을 안 내고 있다. 피해가고 나쁜 놈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목숨까지 뺏어갈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야, 법조항이 그런 게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만든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또 과거에 뭐 혼인하게 되면 뭐 뭔가 불이익이 가해지는 규정이 있었어요. 과거에 혼인하면 부부간에 혼인 신고하면 불이익이 가해지고 혼인 신고 안 하면 따로따로니까 좀 좋은데 합쳐져 갖고 뭔가 하니까 세금이 커지고 막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샤프한 의사가 가가지고 이거는
내가 결혼 혼인신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았다 세법이. 하는 순간 세금이 커지니까 난 그게 무서워서 혼인신고도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조항 없애라. 없앴어요.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보시면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거다 잠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조항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반에서 공부할 때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던 거죠. 이제 고맙다고 그 의사한테. 그래서 우리들은 못할 일을 의사가 샤프한 의사가 해준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헌법에 가서 헌법 소원을 걸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겨내면 된다. 그런 게 있다. 스토리는 뭐 알고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은 거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법이란 게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다시 그러면 헌법에서는 또 법률 조항에 뭔가 문제가 되면 뭐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중과세야. 이중과세 하면 돼 안 돼? 어떤 세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거 써놓은 것도 내탕과세, 사중과세. 벌었으면 세금 한번 내고 남은 거 쓰는데 왜 소비하면 또 내고 남은 재산 형성하면 또 내고 물려주면 또 내고 이런 얘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원래 헌법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세금을 걷는 거는 용인하겠지만 헌법에서 그렇지만 야 너무 이건 심한 거 아니냐 이중과세 하지 말라. 그래서 헌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중과세라는 거를 철저하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는 안 되는 거야 원래 이중과세는. 근데 대놓고 이중과세 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여기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이중과세 한다. 이중과세에서라도 뭔가 목적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사성이 의미가 크다면 이중과세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간 무리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땅을 팔았대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개인이 땅을 팔았대요. 어떤 세금 낼까요? 갑이 땅 팔면 개인이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 집 팔고 땅 팔면 어떤 세금 내지? 양도소득세를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야. 그럼 양도세가 세율이 어떻게 되나 지금 모르잖아. 근데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적용하는 세율도 있지만 거기다가 뭔가 약간 투기 목적이거나 하게 되면 중과라고 해서 세율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럼 이제 우린 지금 개인의 소득세 잠깐 얘기해 본 거야. 양도소득세. 그럼 그 무지막지한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소득세가 그렇게 세금 많이 걷어가니까 양도소득세가. 그건 소득세잖아. 그럼 얘가 뭘 만들면 돼? 법인 만들면 되지. 그럼 이제 법인으로 넘어오는 거야 이제. 그럼 법인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낮고요. 나중에 보시고 어쨌든 뭐 9% 19% 막 올라가는데 일단 세부담이 낮아. 그 9% 19% 되게 세금을 내요. 이걸로. 얘가 갑이 주 A라고는 법인을 만들었어. 법인 만들어서 법인세를 낸대요. 법인세 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각 사소득으로서 세금을 내겠지. 그리고 이제 요걸로 끝난다면 그러면 양도세는 세금이 높은데 그 세금 안 내고 법인 만들어 가지고 요것만 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법인 만들어 다 땅 투기하겠네. 투기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높은 세금 매기는 걸로 투기 성향인 것들 이렇게 해서 양도세는 제재가 하고 있는데 다들 그 피해서 피난을 법인으로 와가지고 법인 만들어 땅 투기해가지고 돈 벌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세부담이 차이가 나. 이게 낮아.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미등기라는 게 미등기. 등기 안 하고 하는 거.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세율이 70%예요. 어마어마하죠. 등기 안 하고 팔면. 미등기.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팔았고 을이 병에게 판다고 했을 때 등기 안 하고 넘겨버리면 중간에 한 단계 생략해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세부담을 엄청 높게 해서 투기다 제재 가합니다. 70%. 그러면 양도세로 내게 되면 70% 세율이야. 근데 법인 오게 되면 몇 프로만 낸다고요? 9% 19% 등등.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해당 사항 있으면 여기 추가로 요거를 이중과세에서 한 번 더 때리는 겁니다. 40% 때려 40%. 그럼 법인세 요거 9% 19%에다가 40% 더하면 얼추 한 5, 60%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투기를 억제하려고. 그래서 대놓고 이중과세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딱 내게 된 자가 이건 헌법재판소로 가죠. 가가지고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응? 이거는 이거 한 번 내는데 또 내라고 하니까 두 번 내는 거니까. 이거 지금 두 번이잖아.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얘는 각사소득으로서 과세가 된대요. 거기다 한 번 더 때린대요. 그러면 두 번 때리니까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러면서 헌법재판소 갔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당연히 양도세의 고율의 높은 세부담을 피하려고 법인 만들어서 한 장난친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니까 이중과세 당해도 싸다. 이거는 합헌이다.
위헌이 아니고 헌법에 위배된 게 아니라 헌법의 합헌이다. 정당하니까 이거는 용인. 그래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헌이었으면 이걸 고쳐서 안 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오케이 한 거야. 느낌 아셨죠? 그래서 이중과세 한다. 이중과세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하는 게 맞지만 투기 방지 목적으로 이중과세 하고 있다. 됐죠? 됐죠? 이거 하나. 자, 그런데 이때 이런 투기 방지하려고 이중과세에서라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더니 얘가 보니까 뭐 제외되는 거 일부 있지만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주로 그래서 뭐 조합을 입주권 이런 것들 가지고 한데 몇 가지 한대요. 이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객관식 같은 거 할 때 그때 보시면 되고 이건 무리해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외울 거 아니야. 이렇게만 잡고요. 어떤 거구나 느낌만 가지세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법인세 과세 대상을 보고 있어요. 법인세 과세 대상은 소득이야. 소득은 번 거야. 그 번 게 첫 번째 회계에서 번 거랑 똑같은 개념인 가학사소득이 있구나. 하나 더 얹어갖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또 하나 있구나. 그건 이중과세 방지하려고 만든 거구나 정도 느낌 갖고 가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환류소득이라는 게 있네요. 미환류소득 특이하죠? 처음 들어볼 거야. 환류, 미환류 이렇게. 미환류는 왠지 환류를 안 했기 때문에 내는 것 같다 느낌이. 그러면 환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번 거를 사회에다가 환류한대요.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돈을 뿌린다는 거야. 사회에다가 돈이 돌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기업들은 돈을 버는데 그 번 거를 가지고 계속 투자도 안 하고 등등 자꾸 쌓고 있으면 그럼 소비도 더 덩달아 위축되고 하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해서 내 물건 안 팔리니까 이익은 점점 더 줄 거고 그나마 지금 이익이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이거를 사회에다가 투자도 하고 등등 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자. 자꾸 악순환 구조로 가지 말고 선순환 구조로 가자. 그래서 기업들아 사회에다가 돈 좀 투자도 하기도 하고 작년보다 직원들 월급도 더 주고 월급도 주면 직원들이 마트 한 번 더 갈 거 아니냐. 그럼 네 물건 더 팔게 더 사겠지. 그러면 더 매출이 일어나니까 이 경제가 돈이 들고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하는 거야. 기업들아 기업이 얼마 벌었니? 니네 번 거 있지? 번 거 있으면 그 번 거에 이게 100억이래요. 그러면 70%율 곱해갖고요. 이만큼을 사회에다가 환류해야 돼. 투자 등을 해야 돼. 근데 너 실제 얼마나 투자했어? 투자하거나 작년보다 월급을 더 주거나 중소기업하고 같이 상생하려고 어떤 지출 같은 거 발생하고 몇 가지를 들어가지고요. 기업이 번 거의 70%만큼을 사회에다가 환류해야 되는데 실제 환류한 금액이 얼마야? 50억이라는 거야. 70억을 해야 되는데 50억밖에 환류 안 했니? 그러면 환류를 덜 했네? 그게 미환류네? 그래서 20억이 모자라네? 70억 빼기 50억? 20억에 20% 4억만큼 세금 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회사가 번 거 있으면 세금 내 안 내? 뭘로 내? 번 거는? 맨 위에 가학사소득으로. 근데 그거를 또 여기다 시계다 대입해 갖고 환류 안 했다고 세금을 또 거더니 이것도 대놓고 뭐 한 거야? 이중과세 하는 거야. 이중과세.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이것도 양해를 구하겠지. 양해를 구한 건데 헌법재판소로 가야지 헌법 소원을 걸어야지 다투게 될 텐데 누가 가겠어? 삼성전자가 가겠어? 누가 가겠어? 대기업들이 가는 순간 너는 죽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너 한번 가기만 해봐. 그럼 넌 조사 5년치 조사할 거야. 그죠? 그런 개념이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중과세 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용인될 수도 있고 헌법도 재판관들이 볼 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위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한데 다퉈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거의 지금 이제 죽어가는 규정이 이게. 그래서 대상을 협소하게 만들었어요. 대상자를. 그러면 이거 보니까 공산주의 같잖아. 아니 번 거 있으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투자를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언제 뭐 정해갖고 투자도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너 사회에다가 오늘 올해 환류해야 돼. 투자 등을 해야 돼. 안 하면 너 세금 때릴 거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강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점점 이제 축소시켜 갖고 누구만 하느냐?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래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래요. 상호출자 제한 기업단은 우리 대기업 계열사들의 자산 총액이 몇 조? 10조가 넘어가야 돼. 10조가 5조가 넘어가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해요. 공시하는 공시 대상 10조가 넘어가면 상호출자 제한.
서로 간에 계열사끼리 출자하는 걸 제한하는 거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 그 손꼽는 몇 가지 회사, 몇 개 회사만 내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자기 자본 500억 넘어가면 낸다니까 대다수가 적용되는 회사가 많았는데 점점 축소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없어지는 규정과 마찬가지. 일부만 하는 거다. 아셨죠? 그런 게 있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규정은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라도 된다. 느낌만 가지세요. 다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은 나중에. 기본 때는 힘들고요. 객관식 같은 거 할 때 그때 잠깐 얹어 드릴 거예요. 객관식 할 때. 그때 좀만 보면 돼.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사소득이 머릿속에 다 정리된 상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얹어갖고 이렇죠 이렇죠 하면서 간단하게 한두 시간씩만 약간씩 얹어서 공부하면 되니까 객관식 할 때 봅니다. 그때 보면 된다. 지금은 이런 거구나 느낌 가지세요. 하나가 더 있네요. 마지막. 이게 청산소득법인세야. 청산소득. 자, 청산이란 말은 뭐예요? 문 닫는다니까 문 닫는다. 그죠? 그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다가 세금 내놔봐. 그럼 청산소득이라는 거는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이제 설명해서 이렇게 좀 그림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은 잠깐만 제가 그려보고 요거까지 하고 그리고 잠깐 쉴 거니까 지금 좀 시간이 됐지만 잠깐 쉴 거니까 잠깐만 또 따라와 보세요. 사례 하나 좀 만들어도 간단하게. 자, 혹시 우리가 이제 뭐 청산소득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왠지 느낌은 청산이니까 문 닫는다 이거죠. 그때 무슨 소득이 발생한다. 무슨 소득이야? 문 닫는데 무슨 소득이야? 싶은데 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 용어도 같이 정리하려고 용어 정리.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잠깐 사례 만들어서 너무 간단하게 사례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수정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갑이 있습니다. 갑이란 자가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는데 이 갑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직장 생활이 싫지. 직장 생활하는 게 싫지. 그래서 놀고 먹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일하기 싫다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러고 살아오고 있는데 막년을 갔더니 막년에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온 친구가 있었어. 너 뭐 하고 사니? 그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대요. 공인중개사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뭐 너 뭐 사업 잘 되니? 중개사 사업 잘 되니? 막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지금도 일하기 싫어하냐? 막 그런 거죠. 일하기 싫은 건 소문나고 다 알아. 그래서 그렇지 막 그랬더니 야 요번에 좋은 땅이 하나 나온 게 있다. 땅이 그 땅 사가지고 임대해. 그러면 임대하고 가만히 놀고 먹을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볼까요? 얼마짜린데? 라고 물어보겠지 당연히. 땅이 얼마짜린지 알아야지 자기가 땅을 사서 임대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땅값이 5천만 원짜리 땅이래요. 근데 5천만 원이 없어. 5천만 원이 없어? 5천만 원 없어. 5천만 원 있기도 쉽지 않죠. 요즘 세상에. 어쨌든 5천만 원 없어요. 자기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야.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못해. 3천만 원밖에 없어 했더니 중개사 친구가 야 누가 자기 돈 나한테 내놔서 하니 은행 알아봐 대출 해줄 거야. 알아봤더니 2천만 원만큼 대출 해주겠대 은행에서. 그래서 자기 돈 3천만 원에 은행 돈 2천만 원 차입해가지고 5천만 원 땅을 사서 그걸 임대하는 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갑이 그러면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그냥 내가 땅을 내 앞으로 사서 개인으로서 그냥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갖고 임대업 하는 법인을 그래서 법인 앞으로 해가지고 이걸 임대할 거냐 라고 하는 의사결정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법인세를 봐야 되는 거니까 법인 만들었다고 가정을 둬볼게요. 그럼 갑이 이제 임대업하는 법인 설립하는 거지 이제 주 A 이렇게 임대업하는 법인을 만든 거예요. 갑이. 그럼 갑이 당연히 혼자 주주겠지. 혼자 자기 다 돈 대가지고 출자해가지고 해서 자기 출자금 얼마? 3천만 원. 은행 차입금 2천만 원. 토지 산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 한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1월 1일부터 연초부터 딱 시작한다고 쳐볼게요. 이때 이제 법인 만들면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용어가 법인들은 대외적으로 정부 이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려야 돼. 이게 뭐 상업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때 법인은 항상 등기란 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말 문제 같은 거에 날짜 같은 거 나오면 등기일, 등기일 막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등기, 설립 등기. 처음 법인이 만들어지면 설립 등기래요. 이때 설립 등기를 했어요. 그 법인 설립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출자가 이루어지고 하겠지. 그럼 이제 결론적인 얘기만 써볼게요. 자, 그럼 설립 등기하고 임대업을 시작하는데 봤더니 얘가 토지가 얼마짜리가 있는 거야? 이제 자기 토지 5천만 원짜리. 이거를 자본금 얼마 됐고요. 자기 돈 3천만 원 됐고요. 그다음에 남의 돈 빌린 게 은행 돈이 차입금이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등기했고 설립 등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쭉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여태 12월 31일. 자, 1년 됐는데 1년 동안 얼마 벌었나 한번 따져볼까요? 자, 친구 말대로 이제 뭐 임대하면 잘 빠질 거래. 맞아요. 딱 사서 임대 시작한다라고 딱 걸자마자 바로 임대가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임대료 얼마 했더니 임대차 계약에 1,000만 원 받기로 한 거야. 5천만 원짜리 땅인데 1,000만 원. 20%만큼 수익 나는 거네요. 엄청난 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임대료 받았습니다.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써볼게요. 이때 플러스 임대료 받았어요. 임대료를 1,000만 원만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20%에서 1,000만 원만큼 받았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 얼마나 좋아? 이제 마이너스가 또 있죠? 나가는 거 뭐 나갈까요? 이자 나가겠죠? 은행이 그냥 공짜로 돈 빌려줍니까? 아니죠. 2천만 원에 빌릴 때 뭐 10% 이자 내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고 치면 1년이니까 200만 원 나가겠네. 그래서 이자 비용 200이 나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00 나가겠지. 자, 그 다음에 또 각종의 뭐 재산세라든가 아까 지방세, 토지 같은 거 재산가 6월 1일 현재 갖고 있으면 세금 낸다. 이런 거라든가 각종의 뭐 사람 좀 써가지고 관리하는 때 뭐 좀 하고 인건비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요. 그건 한꺼번에 그냥 기타 비용 이런 거 쓸게요. 기타 비용이 또 나간 게 있대요. 이게 300만 원만큼 나갔대요. 그러면 이제 얼마 벌었어요? 500만 원 번 거지. 이게 회계상이 뭔데요?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지. 이익이 되는 거지. 이익이 500만큼 벌었다. 라고 하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익 500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요 500이라는 금액이 진짜 세법상으로도 번 걸로 볼 거냐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각색하는 거를 할 거야. 그 마인드를 좀 이따 잡아볼 거예요. 어쨌든 소득으로 바꿔치기 한다. 이게 뭔가 잘못되고 달라지는 것들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걸 500을 520으로 480으로 바꾸고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나중에 할 얘기고 우린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이익 갖고 세금도 내고 하겠지 이제. 근데 세금 없다고 쳐볼게요. 그냥 요만큼이다. 이익이다. 그럼 1년 동안 이익이 발생했네. 여기 이제 세법상으로는 각사 소득이 될 거고요.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해서 법에서 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1년 동안. 그러면 또 막년에 갔겠지. 갔더니 그 친구가 왔겠지. 이제 부동산 중개업 친구가 와서 야, 1년 동안 너 임대하고 좀 잘 됐지? 응? 이렇게 덕분에 어쨌든 그래도 좀 돈 좀 벌었어라고 한 거죠. 근데 더 좋은 소식이 있다. 뭐 이런 거야. 친구가. 야, 땅값이 5,500 됐어. 땅값이 올랐어. 땅값이 5천짜리 땅값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거야. 토지 가액이 500만큼 증가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500만큼 증가한 거 번 거예요? 이거는 처분이야, 평가야? 평가죠. 평가. 그럼 평가는 될까 안 될까? 세법에서는. 세법은 평가 허용하지 않아요. 평가는 임의적인 거잖아.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고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고 그리고 또 미실현 상태잖아. 그 만약에 평가한 거 500만큼 증가한 거를 벌었다고 세금 내라고 하면 돈이 어디 있어? 처분한 게 아닌데 평가만 한 건데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평가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주관이 개입되는 걸 싫어해요. 공평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 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처음 단계 세법에서는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평가를 싫어하는구나 정도 느낌. 그래서 평가를 못한다.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이제 500만큼만 번 거야. 얘는 번 게 아닌 거지. 그냥 기쁘기만 한 거지. 땅값이 올랐다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가 됐습니다. 됐어요. 근데 한 1월달, 2월달 넘어갈 때 또 친구를 또 우연히 다른 친구를 만났어. 다른 친구를
다른 식구 만났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친구가 좀 허름하고 막 이제 뭐 좀 그랬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있는데 차가 서는데 수입 차에 내리네. 그래 갖고 막 성공한 거예요. 옷도 막 보면서 비싼 옷 같아 느낌이. 그래 가지고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차 먹으러 가면서 갔는데 "너 뭐 하고 사니?" 그랬더니 "아 이거 알면 다친대요." 하면서 자기는 돈 많이 벌었다고. "야 너 저기 뭐 소문 들으니까 너 임대하고 너 또 다른 친구 누구 소개받아 갖고 임대하고 있다며. 들었어?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번 것 같아." "그래? 아이 뭐 그런 거 푼돈 만지려고 그런 거 하고 있니? 응? 내가 하는 거 같이 하자. 야 빨리 사업 정리해. 가상화폐 하자." 가상화폐 하는 가상화폐. 가상화폐? 가상화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럼 나도 수입차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임마."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귀가 얇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인제. 그러면 인제 정리해야죠 이 사업을. 정리해야죠. 정리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인제. 음. 그때 인제 얘가 인제 6월 말까지만 하겠대요. 이 임대하고 있는 주 A를. 6월 말까지. 이때 6월 말까지. 이때 6월 30일. 그 이후에는 임대업을 안 하겠대요. 그럼 6월 30일 날 뭘 하느냐? 이때 또 용어가 이때 아까 처음에 만들어지면 설립 등기. 인제 더 이상 임대업을 안 합니다라고 하면 해산 등기를 하는 거야. 이런 용어를 잡아 보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해산 등기. 이때 뭘 한다고요? 해산 등기. 하고 나는 인제 더 이상 임대업을 안 합니다. 그럼 해산 등기하면 이 법인이 바로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야. 해산 등기한 다음에 인제 자산 팔고 빚 갚고 남은 찌꺼기 챙겨가고 막 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되겠지. 그게 청산 절차인 거야. 청산 절차. 그래서 이 이후에 청산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전에 인제 이게 뭐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일반 회사라고 한다면 이사들이 이사. 이사가 뭘로 바뀌어 인제 하면 청산인.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같은 자지만 이름만 바뀐다. 그럼 어쨌든 6월 30일까지는 뭘 한 거야 얘가? 임대업을 한 거지 인제. 이때부터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6개월 동안에도 내가 번 거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그게 또 각사소득으로. 얘도 각사소득으로. 얘도 각사소득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한번 구해 볼까요? 얘가 역시 인제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가 된다면 임대료는 6개월이니까 500일 거야. 그다음 이자 비용은 6개월이니까 얼마 나갔죠? 100이 나가겠지. 이자율이 변동이 없다면. 그리고 기타 비용은 조금만 썼어요. 100만 썼대요. 그래서 100이 나갔대요. 그럼 이제 얼마 벌었죠? 300을 벌었네요. 요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지. 그래서 6월 말부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300을 벌고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6월 말에 끝난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중개업 하는 친구가 찾아온 거죠. "너 미쳤냐고. 걔 사기꾼이다. 걔랑 하지 말아라. 응? 그냥 임대하고 있으면 되지. 왜 이걸 문 닫으려고 하냐. 땅값이 더 올랐다. 지금 6천 대 6천. 5천에서 5,500 됐다가 6천 됐다는 거야. 이 사이에도 토지 가액이 얼마 증가? 500이 또 증가했대. 땅값이 500이 또 증가했대요. 근데 얘는 이미 마음이 넘어갔죠. 가상화폐로. 수입차 한번 타봤더니 막 나도 이거 살 수 있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이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냥 친구는 부동산 친구는 돌아가고 이제 얘는 그냥 문 닫는 걸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 절차 들어가게 되면 이때 자산 팔고 빚 갚고 남은 찌꺼기를 구해야 되는데 요 6월 30일 해산 등기한 날 현재 요 시점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잠깐만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토지가 있겠지. 토지가 장부에 얼마 잡혀 있을까요? 5천이죠. 토지 5천. 그 다음에 대변에 차입금이 있을 거고요. 차입금이 안 갚았으니까 빚은 2천 그대로 있을 거야. 2천.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도 3천 그대로 있겠지. 자본금 3천.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임대료 받고 이자 나가고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다 했다고 쳐봐. 현금 막치기로. 가정을 둘게요. 금고에 현금 들어오고 나갔다. 그러면 얼마가 현금이 증가했을까? 800이겠죠. 800. 그래서 임대료 받고 이자 나가고 기타 비용 나갔다면 800. 그냥 간단하게 만들려고 800이다. 이게 뭘로 가 있을까요? 매년 회사가 번 거는 회계상이 어디로 가? 자본 밑에? 그죠? 당연히 이익여금.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 들어가서 여기 이익여금으로 들어가 있을 거야. 이게 800이 들어가 있겠지. 이게 대차가 맞게끔 딱 됐죠. 이렇게 해당 등기한 날 6월 말 현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청단절차 들어갔어요. 가게 되면 이제 뭘 하죠? 재산 팔고 빚 갚고 남은 찌꺼기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진행돼요. 이게 청산 절차에 종결되는 거야.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재산 팔고 빚 갚고 하는 찌꺼기를 구해봐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용어가 자녀 재산 가액이라고 하는 게 돼요. 자녀 재산 가액. 아시죠? 자녀 재산 가액. 이거 얼마일까요? 토지를 뭘 할까요? 이제 먼저 토지를 처분하겠죠? 땅 팔겠죠? 친구 중개업 친구 말이 맞았어. 6천 대에서 시세가 지금 내놨더니 바로 팔렸어. 6천에. 토지 처분하고 들어온 돈 6천. 그 다음 원래부터 있던 현금 얼마? 800. 그 다음에 차입금은 어떻게 해야 돼? 빌려온 돈을 상환해야 되겠지. 상환하게 되니까 돈 나갔죠. 얼마? 2천 나갔어요. 마이너스 2천 됐죠. 차입금 상환하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간 걸 쭉 해서 이제 구했더니 자녀 재산가 얼마 된 거예요? 4,800이 된 거죠. 4,800이 4,800이 된 거야. 이거를 이게 이렇게 구했더니 4,800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누가 가져가요? 주인들이 가져가지 이제. 주인이 누구밖에 없어. 갑밖에 없으니까 갑이 이 4,800이라는 금액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벌었다고 세금 내래요. 벌었다고 세금 내래. 이거 가져가니까 네가 가져가니까 세금 내야지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 아니 4,800 갖고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내 본전이 있잖아. 본전. 자기 본전 얼마야? 3천만큼 자기 자본, 응? 본전. 거기다가 요거는 뭐야? 이거는 벌었다고 여기다가는 포함 안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이 번 거는 뭐 낸다고 아까 각사소득 법인세 내요. 그러면 이 번 거는 그때 세금 냈잖아. 또 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요게 자기 자본이잖아. 자본금 잉여금. 그래서 요게 세무상 자기 자본을 구해봐요. 세무상 자기 자본 요 놈이지 이제. 그죠? 3,800이죠. 그래서 요게 결국은 3,800이죠. 요게 세무상 자기 자본. 그래서 얘에서 세무상 자기 자본을 빼래요. 결과적으로 자녀 재산가액에서 4,800, 세무상 자기 자본 3,800을 빼래. 얼마 나와요? 1,000 나오죠? 이 1,000이 뭐랑 일치해? 요놈과 일치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복잡한 것처럼 봤지만 회사가 문 닫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미실현 상태라고 세금을 내지 않았던 각사소득에서는 평가는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설거지를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 실현된 걸로 봐서 세금 내고 끝내는 게 그게 설거지하는 게 청산소득 법인세인 거야. 개념만 잡자. 아셨죠? 청산 법인세. 그 이게 이제 이렇게 땅 팔고 빚 갚고 뭐 등등 남은 돈 얼마지라고 하는 4,800이란 금액이 나와야 이 회사가 끝나는 거야. 그 날짜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나온 날짜를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이라고 불러요. 이게 확정됐다는 거지. 요게 중요하게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야. 용어가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 아셨죠? 이 날짜 외우고 막 해야 되는 게 나와요 뒤에. 그래서 지금 요게 그 의미구나. 회사가 청산 과정에 들어가서 빚 갚고 남은 찌꺼기 얼마인지를 구해내는 날짜가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 그때 구해진 자녀가액에서 이미 내 본전과 내 본전이거나 내 본전은 가져갔는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내 본전이거나 이미 세금 냈던 거나 이런 것들을 감했더니 추가로 미전 상태에서 과세 안 됐던 거를 이때 와서 1,000만큼 4,800 빼기 3,800 1,000만큼의 금액이 요 금액과 일치하더라. 요 금액이 청산소득이구나. 거기다가 법인세를 내는 거구나. 아셨죠? 지금 봤던 이게 다 법인의 소득 네 가지. 첫 번째 각사소득, 두 번째가 토지등 양도소득, 세 번째가 미완료 소득이란 게 있다. 특이한 극소수만 내는. 그다음에 마지막이 청산소득 법인세. 요 네 가지가 법인의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여기는 좀 단축해서 이제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식이 있네요. 알겠죠? 식이 여기 4,800 빼기 3,800 되는 그 식을 여기다 결론적으로 해놨네. 빨간 펜으로 해놨네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의 소득까지 보신 겁니다. 자, 그럼 요것만 간단하게 마지막.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보신 게 뭐야? 첫 시간에 납세무자와 과세 대상을 본 거예요. 그럼 납세무자 할 때 아까 법인이 뭐 내국법인도 있고 외국법인도 있고 영리, 비영리 등등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분류 기준이 두 가지로 구분하다 보니 이걸 조합을 하게 되면 법인 유형이 네 가지로 구분돼요. 그죠? 그래서 내국 영리, 내국 비영리,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겠죠.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인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네 가지로 조합이 될 겁니다. 아래쪽에 두 개는 보지 말고요. 일단 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얘들이 살아가면서 다 각각의 사업연도마다 번 소득이 있겠죠.
여기 있고 그 여기서 이제 매년 벌어가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로 아까 딱딱 정리했잖아. 그걸 활용해야지. 그럼 먼저 내국 영리법인이면 그러면 얘는 뭐에다가 걷어요? 세금을 각서득법인세? 국내 외지 내국이니까 영리니까 모든이지. 모든 소득 다. 비영리는 수익사업소득만 과세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제일 범위가 넓겠지. 그 다음에 내국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래요. 내국이니까 국내외고요. 비영리니까 수익사업소득 과세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외국 영리법인은요. 외국이니까 뭐만 과세? 국내에서 번 것만 과세. 국내. 영리니까 모든 소득. 제일 범위가 작은 게 뭐야? 외국 비영리죠. 외국은 국내. 비영리니까 수익사업만. 외국 비영리는 국내로 와서 번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구분된다. 하셨죠? 이렇게. 근데 얘가 또 살아가다가 이제 뭐래요? 문 닫아요. 청산해요. 그러면 먼저 비영리법인이 문 닫아요. 그 비영리법인은 살아가는 도중에도 이익이 나면 수익이 나면 분배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비영리지. 이윤 분배 안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문 닫을 때도 역시 대학교가 문 닫으면 국고로 넘어가든가 다른 비영리 대학에 넘어가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살아가는 도중에도 없고 문 닫을 때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영리 법인일 때는 청산도 법인세 과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들 미국 GM이 문 닫았대요. 청산소득 법인세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거둬요. 외국 법인들은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비영리도 빠지고 외국도 빠지니까 누구밖에 안 남아? 내국 영리만 낸다는 게 청산소득 법인세.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건너뛰고 요거 미완류 소득은 이제 이거는 역시 누구만 동그라미 돼 있어요? 내국 영리법인만. 비영리법인들은 환류란 게 아까 환류가 뭐야? 환류가 투자도 하고 월급도 주고 등 환류하라는 건데 비영리법인들은 원래 어디다 써야 돼 돈을? 자기의 목적 사업이라는 종교, 자선, 학술 등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에 환류합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지 특성상. 그래서 비영리법인 빠져요. 그 다음에 미국 GM한테 미완류 소득 세금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해외 토픽에 나와요. 야 대한민국은 야 기업이 번 거를 사회에다가 투자 안 한다고 세금 뜯어간다. 야 이런 나라가 어딨냐? 뉴스 나올 거야. 못 건드려요. 그래서 외국 법인도 다 빠집니다. 누구밖에 안 남아요? 내국 영리만 남아요. 이 두 개가 그렇네요. 그죠? 근데 중간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요. 다 내네요. 네 가지 다. 왜? 이건 왜 하는 거니까.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다 낸다. 내국이든 외국이든 영리든 비영리든. 외국 법인들 우리나라 와서 투기했니? 그럼 니네들 세금 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투기 방지 목적으로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빈칸 채우기. 옛날에 유치한 문제 그런 문제 나오고 막 그랬던 거야.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오겠지. 너무 유치하니까. 옛날에는 여기다가 여기 빈칸 하나 여기 빈칸 하나. 그 문제 나오던 시절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미완료 소득도. 이거는 뭐 최근에 만들었다 지금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X 치고 막 이런 것들 해서 주는 문제처럼 출제하고 그것도 경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죠. 올해 나올 겁니다. 나와요. 이랬던 시절. 옛날에 문제 수준이 낮았던 거지 이제. 여러분 그때 공부하셨어야 돼요. 그때 타임머신 만들면 좋은데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세법이 어려워지고 하는 시기에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양도 많고 옛날에 우리 아까 뭐 시간표 보고 했지만 옛날에는 저 공부할 때는 법소부에 국기까지 얹어갖고 80시간 동안 수업 끝났어요. 학원 수업이 80시간. 법소부 국기까지. 지금 우리 국기 못 하잖아요. 공개 특강으로 하고. 그리고도 지금 150시간, 160시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것도 보강한답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규정이라는 게 자꾸 세법이 개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지 대체가 되지 않아요. 뭔가 있는 게 없어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생겨만 나. 그러니까 양이 자꾸 늘어가지고 이제 공부량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힘들지만 이제 뭐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뭐 같이 경쟁하는 걸 하지만 어쨌든 힘들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옛날 문제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래도 문제화시켜서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문제 만들어야지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말로 풀어요 이제. 여기 표를 머릿속에 넣고 말로 풀어야 돼. 그때 이제 딱딱 끊으면서 읽어야 돼. 내국이니까 국내외. 그냥 내국 비영리인데 뭐 국내 어쩌고저쩌고 막 읽으면 돼. 그럼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그거는 딱딱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대충 읽으면 그냥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 내국이니까 국내외 찾아야 되는데 국내니까 X 이렇게 딱 치고 이런 걸 문제 풀어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출제가 되더니 중간에 이제 또 문제가 개발되면서 그럼 이제 종류에 밑에 국가나 지자체. 우리나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법이네요. 우리나라 국가나 지자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 법인이래. 세금 내 안 내? 안 내. 국가가 운영하는 법인인데
세금 어디다 내죠? 국가에. 국가가 던지고 국가가 받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냐? 의미 없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가 영위하는 또는 지자체가 영위하는 법인들은 세금 안 낸답니다. 비과세 법인이다. 아셨죠? 근데 이제 내용을 쭉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국가 등이 운영하는 법인은 비과세 법인인데 이제 시험 문제 좀 있어 보이게 말 문제로 국가 등이 영위하는 법인은 이제 뭐 국가 등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하나 세금 안 거드나 투기 억제 목적인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는 과세한다. 그 왠지 느낌이 있어 보이잖아. 이건 투기 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틀린 지문. 얘도 안 내고 다 X야. 비과세 법이니까. 뭔가 하나 낸다고 하면 틀린 지문. 그냥 포장해서 뭔가 투기 억제하려고 이렇게 하면 아 그런가? 투기 억제. 당연히 국가니까 알아서 투기하지 말아야지. 무슨 얘기야. 그죠? 세금을 내니까 투기 억제하는 거야? 아니죠. 국가니까 알아서 안 해야지. 이런 거예요. 비과세 법인 다 안 낸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나 지자체 말고요. 외국 정부나 지자체는요. 외국의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나라 와서 돈벌이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처음에 아 이거는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인 예우. 나라마다 서로 상호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돈벌이하면 미국 정부가 안 걷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벌이하면 그럼 우리나라 세금 안 걷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죠? 상호주의란 게 있어. 뭐 어떤 상호 어떤 예의 뭐 이런 거 국제적인 관례 이런 느낌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에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뭔가 프랑스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사관 이런 것들을 땅값이 올라갈 만한 데다가 땅 사가지고 했다가 땅값 올라가면 팔고 이전하고 투기하고 다니네 이놈들이.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했던 거야 과거 옛날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금을 낸다고 해야 되겠지. 뭐는 걷고 싶은 거야. 요놈은 투기하니까. 그럼 얘를 동그라미 친 거 하고 싶은 얘만 동그라미라고 할 수 없으니 그래도 국제적인 예우니까 제일 세부담이 낮은 즉 뭔가 범위가 축소된 걸로 하고 싶어서 그 뭘로 하면 돼. 얘는 동그라미지만 제일 축소된 게 마지막에 외국 비용리네. 외국 비용리로 본다고 돼 있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를 동그라미 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지. 됐죠? 그래서 외국 정부나 지자체는 외국 비용리로 본다. 그래서 각사소득법인세는 외국 비용리니까 국내 수익만 과세하고 얘는 X고 얘는 동그라미 얘는 X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하시면 끝. 됐죠? 여기까지. 여기 하나의 테마를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법인세 시작하면서 워밍업처럼 느껴지는 거야. 납세의무자가 누구지? 대상은 뭐지?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워밍업 말은 그랬지만 이것저것 정리하고 볼고 할 것들은 많네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요. 이런 것들 서브로스 만들라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고 앞으로 펼쳐질 것들에서 주로 우리는 앞으로 쭉 뭘 볼까요? 내국 영리법인의 각사소득 이걸 볼 거야. 그 보면서 이걸 거의 다 내용 공부하고 마지막쯤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식 같은 거 할 때 그때 얹어가지고 딱 정리하고 시험장 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얼추 느낌은 가졌으니까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셨고 자 이제 14페이지 가시면 뭐 신탁소득이라고 나오는 이건 안 볼 거예요. 뒤에 뭔가 하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 앞에도 그냥 빠져 있습니다. 제목만 있고 넘어가도 되고요. 이제 3절 펴놓으시고 잠깐 쉴게요. 3절이 사업연도 납세질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 이것도 정리만 좀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예.